밥이 빌리러 온다? 김병주 의원님? 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네. 많이 했죠. 밥이 빌리러 오지 입이 밥 빌리러 오냐? 네. 반대인가요? 반대로. 반대로?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저런 걸 가지고 투정 부리고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 왜 단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명분이 없잖아요. 대의 명분이 없죠. 대의 명분이야 뭐 본인들이 뭐 쌍특검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건 대의 명분이 아니고요. 이미 뭐 통일교 특검 우리 간다고 했고 동의한 거고 신천지 특검까지 우린 또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공천헌금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뭔가가 간절할 때 단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숨 그렇죠. 걸고 이제 예를 목숨 들어서 걸 단식은- 내가 한번 죽음으로 한번 이걸 쟁취해 보겠다.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민주주의를 한번 쟁취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신천지 특검 하는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돌파구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제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이 어수선하니까 당 대표라는 누구나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단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단식은 대의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저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 정도면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만한 거죠. 네. 저도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말 이 대표는커녕 이 정치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저래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나저나 지금 저 당은 뭔가 뭐 완전히 그냥 뭐 물 위에 흘러가는 젖은 낙엽 같아요. 네. 뭐 방향을 몰라. 그렇죠.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고 땡깡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공격할 게 있으면 공격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청문회도 지금 보이콧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하기 싫으면 사회권을 넘기든가 그러니까. 사회권도 넘기지도 않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청문회 해가지고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다 이렇게 난 너네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이렇게 역공이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대다수의 행적 저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적은 다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정당에 있을 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가. 예. 그러니까 자기 누워서 지 얼굴에 침 뱉기 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도 본인들에게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그래도 지도부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자들은 이래서 이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그 작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장동혁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장악력이 약하잖아요. 그거라도 잡고 앞으로 자기가 그 당을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쯤 당대표라고 하면은 지방선거라든가 큰 틀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러려면 국민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사죄하고 윤석열하고도 단죄하고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운 이런 장관 지명자 같으면은 청문회를 열어서 일단은 검증을 거기에서 청문회장에서 칼같이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갈팡질팡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란과 한몸인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끊어내니까 역사적으로 흐름에 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완전히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누가 봐도 한동훈이 자르려고 했는데 원로라든지 네. 또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이런 식으로 단식해버리는 땡깡 아닙니까? 그렇죠. 땡깡이죠. 단식 투쟁이 아니라 그래서 단식 땡깡이라고 제가 네, 얘기했는데 예. 꼭 그런 형국이죠. 네. 지금요 단식하고 있는데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익표 민정수석이라고 임명됐지 않습니까? 네, 네. 맨 먼저 장동혁 대표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4일간 단식했어요. 네, 그때 그렇죠. 대표가 김기현이었거든요. 네. 헛배기도 안 비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는 그때 보고 저자는 인간이 아니구나. 네. 24일간 했는데 이제 겨우 뭐 엿새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6일 차인데 오늘 로텐도 홀에 갔더니 뭐 그냥 단식도 호화 단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로텐도 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때는 밖에 그 여름날 더운데도 텐트 치고 밖에서 했었고 저녁에만 이제 안전 목적상 경호 목적상 사무실에 했는데 그것도 뭐 출퇴근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단식 해보셨어요? 저는 뭐 단식보다 포도 단식이란 걸 한번 해본 적은 있죠. 건강을 위해서 네네. 포도만 먹는 거예요? 네, 포도만 먹고 오, 그때 한 10일 정도 해본 거. 오 오래 하셨네. 네네. 효험 보셨어요? 네, 효험 봤죠. 오 몸이 가벼워집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예. 노폐물도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오. 그다음 지방이 좀 빠지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포도 단식. 네,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창 유행하던 방법인데 예. 요새는 뭐 권유되진 않더라고요. 예. 네네. 하여튼 뭐 단식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하고 막 그래요. 뭐 네.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네. 고기만 먹는 단식도 막 하고 네. 뭐 그러는데 네, 잘 먹고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100년 진고 아침에 한 잔씩 드시고 네, 그거 드시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백령진고, 네, 네, 그거 좋아요. 네, 그 이번에 체포방해죄 5년 선고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좀 형량이 좀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네, 그걸 떠나서 일단 체포방해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 위법하다고 막 주장하고 그 앞에서 난리치고 그랬던 국힘당 의원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처벌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번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됐잖아요. 체포 영장을 방해한 것은 유죄다라고 확실히 했었고 그때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한남동 관제 앞에서 체포 영장 하는 걸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위법하다느니 뭐 공수처는 자격이 없다느니 발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는 유죄가 됐으니 저는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 하는 얘기가 이것은 1심 판결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법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작태.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과 한몸인 걸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한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걸 올렸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럼 판결을 그러면 법원의 인정하지- 판결을 판사 출신이 뭐 네. 지금 인정을 안 하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국힘당은 왜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일만 해요? 우리가 참 다루기가 힘드네요. 그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이 아니죠. 내란과 한몸인 당인데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악수를 뜨는 겁니다. 사실 내란과 한몸이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반성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했으면 제 궤도로 갈 텐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점점점 악수를 뜨는 거고 점점점 나쁜 길로 가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6월 3일 우리 지방선거 때 국민심판이 남았다고 봐요. 지금 사법부 심판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심판 가지고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만과 분노가 6.3 지방선거에 표로 심판을 해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국민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계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무인기 관련해서 이제 일반 이적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또 무인기를 날린 자들이 잡혔죠. 네. 근데 윤석열 있을 때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 만든 사람도 대통령실에 있었고 날린 사람도 대통령실에 있었고 저는 궁금한 게 왜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네네. 민간인이 전쟁을 개시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집회에 관여했고 또 여기에 정보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사에서 불행 요원들이 돈을 뭐 1,000만 원까지 대주면서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 북한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데 했다라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은 그 잔존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있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기가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어디선가 자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내란 잔존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내란 일으켰던 그러한 선상에서 우리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도가 불순한데 그렇게 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동기, 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뭘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고 또 본인들이 무인기 민간에서 보내게 되면 그 당시 윤석열 때 보냈던 이런 것들이 이적대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옹호하고 뭐 이런 측면들. 네. 혹시 우리가 계속 보냈는데도 북한이 아무렇지도 반응하지 않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를 설사 보냈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아서 이적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저는 충분히 봐라, 우리가 있을 거라- 보냈는데도 가만히 네. 있지 않냐. 그렇죠. 네네. 그런 의도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들은 그 윤석열의 논리 그대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엄은 정당했다. 뭐 예. 계몽령이다 식으로 지금 법정에서도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얘기하고 있고 구구들이 보면은 꼭 그 형태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전한길 같은 사람은 저 엄청 욕을 해요. 뭐 저를 수사해야 된다, 뭐 체포해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곽종근 사령관을 해유했다, 뭐 이런 걸로 그 논리를 내란 세력, 잔존 세력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환길 얘기하지 마세요. 전환길 얘기하면 제가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유튜브 보면은 전환길이가 지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런지 계속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정말 요즘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그 반복이 되니까 보십시오. 지금 벌써 장동혁 단식하는 거 이해가 안 돼. 국힘당 청문회 막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무인기 날리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저쪽은 내란 잔존 세력과 내란 세력들은 비상식적이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인 우리 국민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거죠. 내란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이미 그런 극우화된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란 척결이 참 어렵다. 그렇지만 꼭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건데 계속 상식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 저 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네. 세력들을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김병기 의원이 어제 이제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거 보면서? 뭐 참 많이 안타깝죠. 좀 늦었지만은 본인 스스로 탈당한 것은 저는 잘 판단했다고 보고요. 본인의 그러한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로 본인이 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대로 또는 여러 가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탈당한 게 네. 제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분의 1 이상 재적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제명이 되는데 네, 최종적으로 그걸 설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약에 당신이 탈당을 안 하면 우리가 제명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동료 의원들이 제명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보고 싶냐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탈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본인에게 알려줬다고 저도 전에 들었고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려를 해서 뭐 늦었지만은 탈당 스스로 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네, 네.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네, 네. 본인이 그래 탈당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했으면 더 떳떳한데 뭘 난 제명을 당할지언정 뭐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이해 안 되는 짓을 계속 국힘당이 하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는데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지지자들이 실망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럼- 너무나 아쉬워요. 네, 네. 늘 뭐 사실은 선당후사하는 그러한 생각을 국회의원들은 하고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뭐 1인 1표제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네. 1인 1표제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뭐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대의원이 20표까지 이렇게 좀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도 사실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1인 1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정상에서 예. 아마 일부 의견이 다른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1인 1표제를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이 1인 1표제로 하면은 올 8월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재선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왜 유리해요?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당원 지지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대의원표가 필요한 또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얄팍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고. 아니 저는- 잠깐만요. 좀 헷갈려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선거를 지금까지 할 때 당 대표를 뽑을 때 네, 대의원하고 네. 당원하고 네. 이렇게 뭐 표가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대의원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투표 그 통상 할 때 50%가 권리당원 투표였고 예. 15% 정도 내지 20%가 대의원 투표고 예. 나머지 한 30%가 일반 여론조사 예. 이런 형식으로 비율을 해요. 근데 대의원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15%인가 얼마였어요. 프로테이지가. 예. 그러면은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20표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네. 규정이 합헌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헌법 정신과는 좀 안 맞죠. 헌법 우리 정신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죠. 평등하잖아요. 예. 권력을 갖고 있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누구나가 직접 보통 평등 뭐 네, 평등하게 예. 1인 1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대의원 제도는 나름 그 태동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SNS로 핸드폰으로 바로 투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100만 명이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발전하기 이 30년 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당의 중요한 전당대회를 할 때는 전 당원들이 못 모이잖아요. 그럼 체육관에 그 버스 한 두세 대로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와서 대리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한 20, 30명을 대표해서 대의원들이 와서 투표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은 한 12,000명 정도 구성이 돼요. 그것이 저도 처음에 와서 되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부당하다라고 예. 했는데 예전에는 체육관 선거라고 해서 전당대회 하면은 체육관에 다 대의원들이 모이는데 체육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12,000명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규모로 하니까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이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표가 많은 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은 권리당원이 우리가 100만이 넘었는데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럼 이제 당비도 일반 당원은 당비를 안 내지만 권리당원은 1,000원 이상 내는 거고 지금도 대의원은 5,000원 이상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원이 적을 때는 대의원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당비도 더 내야 되고 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는 저 부산이나 강주나 이런 데서 뭐 수천 명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대리에서 대의원들이 버스로 몇 대 해서 올라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의원 제도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뉴미디어가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의원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이제는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50표였던 거를 중간 과정에서 20표로 줄였어요. 대의원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대1로 가겠다라는 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공약을 했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이 8월 달에 좀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칙이 그게 옳다면 그렇게 가야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한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선거인단은 선거를 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거인단이 되니까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이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거 따지도 않고 뭐 대의원이 금수저입니까? 대의원이니까 20표 준다, 30표 준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반헌법적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대의원 제도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다 있어요. 긍정적인 요인은 권리당원은 호남 지역은 권리당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취약 지역이나 전략 지역인 그 경북이나 영남이나 강원도는 당원 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보면은 인간인지라 호남에서 특강을 오라 그러면 그 모든 걸 팽개치고 가는데 그 경북엔 권리당원이 적으니까 가는 거가 망설였지. 가도 몇명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의원이 있으면은 대의원이 각 지역 위원회별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20표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가 돼서 그 전국 정당으로 가는 데는 기여를 해왔습니다. 안 그러면 편중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 정당으로서 기여를 해온 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리당원이 점점 이제 늘어났는데 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가 않고 또 부정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 저도 최고위원 해보면은 가면은 대의원들이 표가 많으니까 가서 계속 만나고 차담이라도 하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각 지역위원회를 돌면서. 그러다 보면은 찻값이 들 수가 있고 뭐 요새는 밥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밥을 사면 또 선거법 위배고 그런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의원 1인 1표로 가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뉴미디어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도 되고 가더라도 권리당원이 원체 많으니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이 권리당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클린 전당대, 클린 선거가 될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이것은 시대적인 좀 변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 출신 중에 아마 한 3, 40년 동안 최고위원을 도전해 본 사람이 없고 된 사람도 제가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정치 경력이 적잖아요. 포스타로 전역하고 나서 대부분이 장군으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치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짧잖아요. 대의원 제도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해요. 인맥이 형성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소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최고위원 때 권리당원 투표는 엄청나게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대의원 선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 정치 경력이 짧으니까. 끈끈한 그런 게 있겠죠. 네, 대의원하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직 선거라고 해서 조직 선거가 되는 거예요. 예. 가서 대의원만 확실히 잡아도 100명만 잡아도 20명이면 2,000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로 가면서 그래도 대의원 표가 20표로 내려오고 이래 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네. 뭐든지 원칙대로 정도대로 네. 가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자리에 올라간 것도 그 국힘당의 그때 당시 후보 선출 규정이 민심을 줄이고 그렇죠. 뭐 느닷없는 당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는 게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입당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하고 그때 붙었을 때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졌는데 그 당원 선거에서 조금 이겨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신천지 통일과 집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밀어주자 이렇게 안 했으면 됐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원칙대로 정도대로 안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대1 그 당원 선거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고요. 저는 적극 찬성이고 사실 제가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공약 중에 하나가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걸 저도 스로건으로 내세웠고요. 당원이 주인인 그의 핵심은 1인 1표제입니다. 네네. 안 그러면 대의원에게 많은 표를 주다 보면은 대의원이 주인인 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인 1표제로 가는데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남 같은데 권리당원이 적은 데가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남이나 취약 지역에서 최고위원 한 명은 꼭 할당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 정당으로서 가는데도 문제점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했죠. 그러면 1인 1표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혹시 지방선거 후보 경선 때도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다 1인 1표제였고요. 예. 단지 전당대회에서 그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뽑을 당 때. 내용이군요. 네네. 당 내에서 그거죠. 그럼 이제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경선할 때 네. 어떻게 뽑습니까? 경선할 때 이제 그때 룰에 다른데 지금까지는 50%는 권리당원 예. 1인 1표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한 30%가 여론조사, 예. 20% 내지 15%가 그 대의원 내 비중을 뒀죠. 그러니까 15%라 하지만은 대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 대의원이 그 권리당원의 20표 정도 행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인 1표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이제 가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지방선거도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지방선거와 그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다 1인 1표제로 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또 1인 1표제죠. 그래갖고 50대 50입니까? 네네. 50%의 권리당원 투표, 50%의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이 당원들 당심을 읽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후보들도 노력하는 거고 또 50%는 일반 여론조사니까 국민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당대표 선거처럼 대의원 투표가
한 20% 내지 15% 있으면은 가장 전략적으로 표적으로 집중적으로 유세하는 데가 대의원이거든요. 여기 공략하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인원이 딱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1인 1표제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헌법 정신에도 맞고 당원의 주인인 그야말로 정당으로 나아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출마 선언하신 뒤로 보면은 뭐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네. 바쁘시던데 내일은 뭐 동두천에서 또 네, 기자회견 네. 하신다고요? 네, 네. 무슨 내용입니까?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4개 예. 있는데 기지를 빨리 반환하도록 반환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빨리 이 동두천에 있는 반환되지 않은 기지들 빨리 반환을 받자라고 예. 말씀하셨고. 왜 반환 안 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원칙은 예전에는 한 99개 지역에 미군 기지가 산재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파주, 문산, 동두천 뭐 전체 예. 전방 지역에 한 99개가 산재돼 있어서 왜냐하면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바로 미군들도 같이 바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99개나 돼요? 네, 예, 거기 있었는데 캠프에 다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네, 캠프에 이름 99명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예. 뭐 큰 기지도 있고 적은 기지도 있는 하여튼 기지가 99개나 있었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동안은 전쟁이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카에다 조직이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아, 이젠 테러 세력과도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천재적인 해커하고도 전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고 어디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99개에 있는 기지에서 뽑아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하고 한 2-3군데로 다 모으자라고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때 또 우리도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졌던 게 용산기지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 시민들이 빨리 나가라. 시내 한복판에 그 유엔 그 사람 미군 부대에 있는 게 맞느냐 해서 철수를 요구를 각 도시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에 거대한 기지를 만들고 이제 동두천, 문산 이런 데 있는 미군 부대들을 다 옮기는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동두천 지역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 잔류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 2사단의 하력 부대라고 해서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2010년도에는 되게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었거든요. 동굴 진지에 있는 장사정포를 파괴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미군들이 우리가 대하력전 준비가 될 때까지는 동두천에 있어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솔직히 그래서 2014년도 SCM에서 그러면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국군이 있을 때까지는 있겠다. 그리고 2020년경에 캠프 험프리로 가겠다라고 이미 그 조약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하력전 능력이 우리가 다 갖췄거든요. 이젠 가야 되는데 2020년 넘어서는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동두천에 있으니까 편하거든요. 훈련하기가 편하잖아요. 평택은 훈련하려면 다시 그 병력들이 그 포천에 있는 노드리케스 사격장에서 주로 한 그까지 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두천 같은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희생을 당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두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미군들을 빨리 미군 기지를 반환받고 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는 대하력전 수행 능력 조건이 됐던 우리가 충분히 하니까 복귀하는 게 맞겠다. 그랬을 때 연합 대비태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고 동두천 개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반환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렇죠. 기자회견과 그거를 동두천 캠프 모빌이라는 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군 부대가 옮겼을 때 그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이쪽에 새로운 발전 네. 또 개발 기회가 생겼다라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착착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네. 방금 미군 뭐 알카에다 뭐 또 이런 전투 이야기니까 문득 그게 궁금해서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베네수엘라 그때 작전할 때 마두로 경호원들 많이 이제 사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그때 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코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뭐 극초음파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무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많이 미국이 노력을 해왔죠. 어떻게 하는 뭔가 하면은 거예요? 비살상 무기라고 해서 예. 무기는 사람을 죽이서 하게 되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람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무기, 음을 강하게 쏴서 기가 난청을 그 순식간에 되게 했고 나중에 회복시킨다든가 뭐 또는 여러 가지 기절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비살상 무기라고 하거든요. 죽이지는 않는데 예. 순간적으로 기절을 시킨다든가 저항 능력을 성실하게 만드는 거군요. 기능을 못하게 해서 그때 이제 딱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살려내서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피해가 최소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기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가 회복시키는. 근데 이번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각혈도 있고 그랬다 그러던데. 죽은 사람도 있고 아마 나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를 아마 이번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경호원들한테 그 무기를 쏘니까 순식간에 뭐 코피 나고 쓰러지고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점령을 해서 체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미국의 무기가 그런 것들이 그 전장 현장에 쓰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쓰인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음파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능을 예를 들어 청각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든가 또 시력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가 회복한다든가 또는 뇌의 이런 그 혈액질을 조절을 해서 순식간에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다가 살리는 그런 거죠. 네.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정말 워낙 막 급속도로 발전하니까요. 네네. 그런 경우는 뭐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써왔잖아요. 우리 대련할 때도 딱 급소 한 대 쳐서 기절시키고 하는 급소 쳐서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은 상대를 그 할 때 급소를 쳐서 기절시키고 항복시켜서 다시 자기 부하로 항복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실 그런 이런 검법을 할 때도 기절시켜서 항복시키는 방법. 그것을 이제 지금은 연구를 많이 해서 음파로 순식간에 기능을 장애를 한다든가 주파수를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순간적으로 쏴서 뇌 기능을 마비시킨다든가. 목숨을 않는 것을 떠나서.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동두천 부지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 내일 기자회견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산 대통령실 부지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를 빨리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상징적으로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동한 것이 1차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한 거고 2단계가 남았습니다. 2단계가 국방부 건물을 다시 국방부가 들어가고 본인들이 또 뺏어 들었던 합참 건물 있잖아요. 그걸 합참에 완전히 돌려줘서 군령권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사실 건물이란 것이 이런 기관의 건물은 단순한 건물, 사는 건물이 아니라 상징성도 있거든요. 군은 국방부 밑에 군령과 군정이 있잖아요. 군령권의 상징인 합참에 고스란히 국방부가 한 4개 층을 뺏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돌려주고 국방부는 국방부 건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거가 결정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김민석 총리나 또는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다른 부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국방부를 원위치 시켜라.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하고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고 지금도 한번 다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네. 또 아마 정상화돼야 거기 대통령실의 건물이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예. 용산에 거기에 뭐 기재부라든가 다른 여러 부처가 들어가려는 욕심이 좀 있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아서 예.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비정상의 정상을 해서 원위치를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고 그것이 내란 척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 감사드리고 내일 네. 모레 이제 또 영웅 본색하게 네. 되잖아요. 박선원 의원님 건강은 좀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아 그래요? 했는데, 그럼 모레 밤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내란 잔재 청산해야 될지 한번 또 같이 네, 연구해 네. 보기로 하지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블리 김병주 민주당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주블리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